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닿을지도 모를 아주 중요하고도 섬세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과 깊은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관계 속에 놓여본 경험 말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여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잠들어 있던 직관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유독 한 가지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자기의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이 고통스러운 주제에 대해 정면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목소리, 즉 직관을 서서히 잠식시키는지,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이 더 강해졌음을 느끼고 자신을 둘러싼 관계의 역학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며드는 독처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깊은 고립감과 혼란 속에서 허위적거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이 주제를 공론화할수록 어둠 속에 숨어 고통받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필요한 지지와 도움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당신, 어쩌면 당신의 직관이 이끌어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연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동시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작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매우 강한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더 복잡한 진단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문제의 일상적인 부산물은 바로 나르시시즘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어머니는 저를 세상으로부터 교묘하게 고립시키는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20번 가까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가족 중에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결과 저는 친구를 사귀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평범하게 관계 맺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라곤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 언제나 생존을 위해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 투쟁도피 반응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집을 나설 때 사랑한다고 말해주죠. 하지만 제 어머니는 제가 집을 나설 때마다 늘 한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빌보드. 빌보드가 의미하는 바는 이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말 조심해라.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대한 광고판에 대문짝만하게 걸린다고 상상해라. 그것은 저를 고립시키고 입을 다물게 하고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게 하려는 어머니의 도구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였고 그분은 제 어머니였으니까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가고 잠시 거리를 두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저는 곧바로 결혼 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운 방식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바로 내가 착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을 하면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 놓은 각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패턴을 결혼 생활에서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결혼 후 5에서 6년이 지났을 때 저는 27 혹은 28살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저는 당연히 문제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부 상담을 시작했고 상담사는 제게 그룹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요?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 외에 다른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룹 치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3, 4명의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저는 제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비난받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유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친구를 사귀었고,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제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아졌고, 제 삶이 나아질수록 저는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20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방식은 그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고, 오늘 제가 알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우리의 직관을 막아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누군가를 쉽게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경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사람과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면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왜 미안해야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은 아주 영리해서 공감하는 척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그래서 더욱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회로, 그들의 프로그래밍은 타인의 감정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자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해석됩니다. 모든 상황은 자신에게 어떻게 이로운가 혹은 해로운가로 기결될 뿐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더욱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한두 명의 희생자만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친절한 사람으로 행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너희 어머니는 정말 최고의 분이셔 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진짜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학대는 철저히 문이 닫힌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사는 다른 가족 구성원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전략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고립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일수록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상처를 줄 수 있지? 착한 사람들은 그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듣는 사람이 오히려 에이, 설마,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며 믿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은 치료사가 아닌 저의 개인적인 신념과 오랜 학습의 결과이지만 제 대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아주 희박한 가능성으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공감 능력을 연습하기로 결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들의 착한 마음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공감 능력자를 길들입니다. 자신을 떠나거나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반복적으로 각인시키죠. 결국 공감 능력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노딥니다. 단호하게 경계를 긋고 관계를 끝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고쳐보려고 노력하거나. 공감 능력자에게 어떤 선택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그들을 돕고 가르치고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착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뀔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은 안타깝게도 환상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그들은 이미 노력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변화를 약속하고 잠시 잘해주는 순간은 당신이 떠나려 할 때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붙잡아 두기 위해 얼마 동안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원래의 행동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 패턴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안전한 상황에 있다면 그가 변할게, 더 잘할게라고 약속한 날짜를 자신만 아는 곳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며칠이나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세어보세요. 그 행동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목격하세요. 그 패턴을 여러 번 확인하고 나면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을 곁에 두기 위한 일시적인 전략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직관을 가로막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감 능력을 가진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시적인 생존 모드 또는 투쟁 도피 반응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뇌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분석하며 미래에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갈 뿐 현재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소리, 즉 직관은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의 작용이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육체와 생각의 영역입니다. 반면 직관은 고요히 현재에 머무를 때 들려오는 내면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생존 모드에 있을 때 우리의 신경계는 극도로 긴장하게 됩니다. 이완된 상태가 아니면 직관의 흐름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당신의 직관을 앗아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직관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당신을 현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해볼 작은 시도들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더 자주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되찾는 여정, 그 첫걸음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닿을지도 모를 아주 중요하고도 섬세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과 깊은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관계 속에 놓여본 경험 말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여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잠들어 있던 직관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유독 한 가지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자기의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이 고통스러운 주제에 대해 정면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목소리, 즉 직관을 서서히 잠식시키는지,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이 더 강해졌음을 느끼고 자신을 둘러싼 관계의 역학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며드는 독처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깊은 고립감과 혼란 속에서 허위적거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이 주제를 공론화할수록 어둠 속에 숨어 고통받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필요한 지지와 도움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당신, 어쩌면 당신의 직관이 이끌어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연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동시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작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매우 강한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더 복잡한 진단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문제의 일상적인 부산물은 바로 나르시시즘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어머니는 저를 세상으로부터 교묘하게 고립시키는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20번 가까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가족 중에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결과 저는 친구를 사귀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평범하게 관계 맺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라곤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 언제나 생존을 위해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 투쟁도피 반응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집을 나설 때 사랑한다고 말해주죠. 하지만 제 어머니는 제가 집을 나설 때마다 늘 한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빌보드. 빌보드가 의미하는 바는 이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말 조심해라.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대한 광고판에
대문짝만하게 걸린다고 상상해라. 그것은 저를 고립시키고 입을 다물게 하고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게 하려는 어머니의 도구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였고 그분은 제 어머니였으니까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가고 잠시 거리를 두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저는 곧바로 결혼 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운 방식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바로 내가 착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을 하면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 놓은 각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패턴을 결혼 생활에서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결혼 후 5에서 6년이 지났을 때 저는 27 혹은 28살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저는 당연히 문제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부 상담을 시작했고 상담사는 제게 그룹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요?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 외에 다른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룹 치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3, 4명의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저는 제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비난받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유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친구를 사귀었고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제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아졌고 제 삶이 나아질수록 저는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20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방식은 그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고 오늘 제가 알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우리의 직관을 막아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누군가를 쉽게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경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사람과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면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왜 미안해야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은 아주 영리해서 공감하는 척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그래서 더욱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회로, 그들의 프로그래밍은 타인의 감정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자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해석됩니다. 모든 상황은 자신에게 어떻게 이로운가 혹은 해로운가로 기결될 뿐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더욱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한두 명의 희생자만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친절한 사람으로 행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너희 어머니는 정말 최고의 분이셔 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진짜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학대는 철저히 문이 닫힌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사는 다른 가족 구성원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전략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고립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일수록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상처를 줄 수 있지? 착한 사람들은 그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듣는 사람이 오히려 에이, 설마,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며 믿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은 치료사가 아닌 저의 개인적인 신념과 오랜 학습의 결과이지만 제 대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아주 희박한 가능성으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공감 능력을 연습하기로 결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들의 착한 마음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공감 능력자를 길들입니다. 자신을 떠나거나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반복적으로 각인시키죠. 결국 공감 능력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노딥니다. 단호하게 경계를 긋고 관계를 끝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고쳐보려고 노력하거나. 공감 능력자에게 어떤 선택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그들을 돕고 가르치고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착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뀔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은 안타깝게도 환상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그들은 이미 노력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변화를 약속하고 잠시 잘해주는 순간은 당신이 떠나려 할 때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붙잡아 두기 위해 얼마 동안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원래의 행동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 패턴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안전한 상황에 있다면 그가 변할게, 더 잘할게라고 약속한 날짜를 자신만 아는 곳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며칠이나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세어보세요. 그 행동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목격하세요. 그 패턴을 여러 번 확인하고 나면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을 곁에 두기 위한 일시적인 전략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직관을 가로막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감 능력을 가진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시적인 생존 모드 또는 투쟁 도피 반응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뇌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분석하며 미래에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갈 뿐 현재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소리, 즉 직관은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의 작용이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육체와 생각의 영역입니다. 반면 직관은 고요히 현재에 머무를 때 들려오는 내면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생존 모드에 있을 때 우리의 신경계는 극도로 긴장하게 됩니다. 이완된 상태가 아니면 직관의 흐름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당신의 직관을 앗아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직관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당신을 현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해볼 작은 시도들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더 자주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되찾는 여정, 그 첫걸음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닿을지도 모를 아주 중요하고도 섬세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과 깊은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관계 속에 놓여본 경험 말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여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잠들어 있던 직관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유독 한 가지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자기의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이 고통스러운 주제에 대해 정면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목소리, 즉 직관을 서서히 잠식시키는지,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이 더 강해졌음을 느끼고 자신을 둘러싼 관계의 역학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며드는 독처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깊은 고립감과 혼란 속에서 허위적거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이 주제를 공론화할수록 어둠 속에 숨어 고통받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필요한 지지와 도움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당신, 어쩌면 당신의 직관이 이끌어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연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동시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작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매우 강한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더 복잡한 진단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문제의 일상적인 부산물은 바로 나르시시즘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어머니는 저를 세상으로부터 교묘하게 고립시키는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20번 가까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가족 중에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결과 저는 친구를 사귀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평범하게 관계 맺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라곤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 언제나 생존을 위해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 투쟁도피 반응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집을 나설 때 사랑한다고 말해주죠. 하지만 제 어머니는 제가 집을 나설 때마다 늘 한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빌보드. 빌보드가 의미하는 바는 이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말 조심해라.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대한 광고판에 대문짝만하게 걸린다고 상상해라. 그것은 저를 고립시키고 입을 다물게 하고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게 하려는 어머니의 도구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였고 그분은 제 어머니였으니까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가고 잠시 거리를 두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저는 곧바로 결혼 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운 방식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바로 내가 착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을 하면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 놓은 각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패턴을 결혼 생활에서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결혼 후 5에서 6년이 지났을 때 저는 27 혹은 28살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저는 당연히 문제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부 상담을 시작했고 상담사는 제게 그룹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요?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 외에 다른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룹 치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3, 4명의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저는 제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비난받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유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친구를 사귀었고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제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아졌고 제 삶이 나아질수록 저는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20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방식은 그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고 오늘 제가 알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우리의 직관을 막아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누군가를 쉽게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경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사람과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면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왜 미안해야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은 아주 영리해서 공감하는 척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그래서 더욱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회로, 그들의 프로그래밍은 타인의 감정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자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해석됩니다. 모든 상황은 자신에게 어떻게 이로운가 혹은 해로운가로 기결될 뿐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더욱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한두 명의 희생자만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친절한 사람으로 행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너희 어머니는 정말 최고의 분이셔 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진짜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학대는 철저히 문이 닫힌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사는 다른 가족 구성원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전략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고립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일수록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상처를 줄 수 있지? 착한 사람들은 그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듣는 사람이 오히려 에이, 설마,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며 믿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은 치료사가 아닌 저의 개인적인 신념과 오랜 학습의 결과이지만 제 대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아주 희박한 가능성으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공감 능력을 연습하기로 결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들의 착한 마음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공감 능력자를 길들입니다. 자신을 떠나거나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반복적으로 각인시키죠. 결국 공감 능력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노딥니다. 단호하게 경계를 긋고 관계를 끝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고쳐보려고 노력하거나. 공감 능력자에게 어떤 선택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그들을 돕고 가르치고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착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뀔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은 안타깝게도 환상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그들은 이미 노력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변화를 약속하고 잠시 잘해주는 순간은 당신이 떠나려 할 때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다시 붙잡아 두기 위해 얼마 동안의 노력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어김없이 원래의 행동 패턴으로 돌아갑니다. 이 패턴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안전한 상황에 있다면 그가 변할게
더 잘할게라고 약속한 날짜를 자신만 아는 곳에 적어두세요. 그리고 며칠이나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세어보세요. 그 행동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순간을 목격하세요. 그 패턴을 여러 번 확인하고 나면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의지가 아니라 당신을 곁에 두기 위한 일시적인 전략일 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직관을 가로막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공감 능력을 가진 피해자는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살얼음판을 걷습니다.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지 않기 위해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합니다.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시적인 생존 모드 또는 투쟁 도피 반응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뇌는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분석하며 미래에 그것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과거와 미래 사이를 끊임없이 오갈 뿐 현재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소리, 즉 직관은 오직 현재의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의 작용이지만 그것은 생존을 위한 육체와 생각의 영역입니다. 반면 직관은 고요히 현재에 머무를 때 들려오는 내면의 속삭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생존 모드에 있을 때 우리의 신경계는 극도로 긴장하게 됩니다. 이완된 상태가 아니면 직관의 흐름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가 당신의 직관을 앗아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따라서 당신의 직관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은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당신을 현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빠른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해볼 작은 시도들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현재의 순간에 더 자주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되찾는 여정, 그 첫걸음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닿을지도 모를 아주 중요하고도 섬세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과 깊은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는 관계 속에 놓여본 경험 말입니다. 영적인 성장의 여정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잠들어 있던 직관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분들이 유독 한 가지 함정에 빠지곤 합니다. 바로 자기의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이 고통스러운 주제에 대해 정면으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목소리, 즉 직관을 서서히 잠식시키는지,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자신의 내면이 더 강해졌음을 느끼고 자신을 둘러싼 관계의 역학을 조금 더 명확히 이해하며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나르시시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문제는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삶을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마치 스며드는 독처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깊은 고립감과 혼란 속에서 허위적거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이 주제를 공론화할수록 어둠 속에 숨어 고통받던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깨닫고 필요한 지지와 도움을 찾아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당신, 어쩌면 당신의 직관이 이끌어 여기까지 왔을지도 모릅니다. 우연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로막고 있던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 놀라운 동시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당신의 작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매우 강한 나르시시스트 성향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정신의학적으로는 더 복잡한 진단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그 모든 문제의 일상적인 부산물은 바로 나르시시즘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어머니는 저를 세상으로부터 교묘하게 고립시키는데 아주 능숙했습니다. 18살이 될 때까지 20번 가까이 이사를 다녔습니다. 가족 중에 군인이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그 결과 저는 친구를 사귀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평범하게 관계 맺는 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라곤 늘 경계태세를 유지하는 것, 언제나 생존을 위해 싸우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는 투쟁도피 반응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어머니들은 자식이 집을 나설 때 사랑한다고 말해주죠. 하지만 제 어머니는 제가 집을 나설 때마다 늘 한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빌보드. 빌보드가 의미하는 바는 이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말 조심해라.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거대한 광고판에 대문짝만하게 걸린다고 상상해라. 그것은 저를 고립시키고 입을 다물게 하고 모든 것을 제 안에 가두게 하려는 어머니의 도구였습니다. 당시에는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이였고 그분은 제 어머니였으니까요. 세상은 원래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가고 잠시 거리를 두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저는 곧바로 결혼 생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랑받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배운 방식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바로 내가 착하게 행동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면 나는 좋은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말을 하면 나는 더 이상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 놓은 각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의 패턴을 결혼 생활에서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결혼 후 5에서 6년이 지났을 때 저는 27 혹은 28살이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저는 당연히 문제가 남편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부부 상담을 시작했고 상담사는 제게 그룹 치료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가요? 저는 아무 문제 없는데요. 저는 제가 살아온 방식 외에 다른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그룹 치료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3, 4명의 천사 같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저는 제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도 비난받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혹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유적이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가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저는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친구를 사귀었고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제 가장 친한 친구로 남아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나아졌고 제 삶이 나아질수록 저는 더 이상 견디고 싶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20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고 저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는 방식은 그것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르시시즘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고
오늘 제가 알게 된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나르시시즘이 어떻게 우리의 직관을 막아서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공감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누군가를 쉽게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르는 경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무례하거나 이기적인 사람과 진짜 나르시시스트는 다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의 행동이 당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괴로워한다면 그 사람은 나르시시스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왜 미안해야 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은 아주 영리해서 공감하는 척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죠. 그래서 더욱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뇌회로, 그들의 프로그래밍은 타인의 감정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자신이라는 렌즈를 통해서만 해석됩니다. 모든 상황은 자신에게 어떻게 이로운가 혹은 해로운가로 기결될 뿐입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를 더욱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한두 명의 희생자만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친절한 사람으로 행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게 너희 어머니는 정말 최고의 분이셔 라고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을 뿐이었죠.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진짜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학대는 철저히 문이 닫힌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한 집에 사는 다른 가족 구성원조차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전략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해자들이 고립되는 이유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는 사람일수록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내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상처를 줄 수 있지? 착한 사람들은 그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듣는 사람이 오히려 에이, 설마, 사람이 어떻게 그래? 라며 믿지 못하는 비극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은 치료사가 아닌 저의 개인적인 신념과 오랜 학습의 결과이지만 제 대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아주 희박한 가능성으로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건강한 관계를 위해 공감 능력을 연습하기로 결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끊어내기 어려운 이유는 바로 그들의 착한 마음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오랜 시간에 걸쳐 공감 능력자를 길들입니다. 자신을 떠나거나 자신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반복적으로 각인시키죠. 결국 공감 능력자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살얼음판을 걷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노딥니다. 단호하게 경계를 긋고 관계를 끝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고쳐보려고 노력하거나. 공감 능력자에게 어떤 선택이 더 편안하게 느껴질까요? 바로 후자입니다. 그들을 돕고 가르치고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착한 일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줘야 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이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바뀔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은 안타깝게도 환상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그들은 이미 노력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르시시스트